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의 김대종 교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합의된 내용은 지금 우리가 세계 GDP 규모를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시진핑입니다. 지금 현재 이 양국의 국가가 이제 이렇게 벌이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수지 적자를 보시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중국 적자가 한 4천조 원 정도 됩니다. 4천조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30% 부과하기로 했고, 미국은 10%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히토류를 생산을 하게 되면 가공할 정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물을 중국에 보내서 중국에 가공을 해서 다시 미국에 수출합니다. 이 정도로 환경 오염이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히토류를 중국에서만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번에 양보하고 협상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히토류 때문에 그렇다. 미국의 미사일을 발사를 못할 정도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히토류를 공급해 주기로 했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30%로 인하하고 중국인 유학생들을 다 받아주겠다 이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지금 GDP가 1등, 2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인구는 한 3억 2천만 명, 중국의 인구는 현재 한 14억 정도 됩니다. 이 두 국가가 이제 붙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전 세계가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보고 계시면 국가별 상용 관세 한번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로 관세를 부과한 비중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25% 관세를 부여받았고, 지금 7월 4일까지 한국의 관세는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줄라이 패키지다, 줄라이 협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7월 달에 이제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 전쟁을 벌이게 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 가격,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가격이 30%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100%, 145%까지 부과했었죠. 스마트폰이 미국에서는 3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미국 국민들이 고물가 때문에 반대를 했었고, 미국 국민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주요한 공산품의 90%가 다 수입된 겁니다. 중국에서 스마트폰의 90%는 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물가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고관세 정책 한 30% 정도만 시행이 됐습니다. 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이 이번 2기 때도 마찬가지다. 한 30%만 시행이 되고 나머지 70%는 폐지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완화 역량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국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무역 전쟁을 벌이게 되면 중국이 큰 피해를 보지만 미국도 큰 피해를 보게 되고, 바로 두 번째로 피해 보는 게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우리가 무역 의존도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세계 2위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국가 GDP의 60%가 소비에서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값싼 물건을 수입해서 소비를 통해서 국가가 성장하는데, 이렇게 관세가 높이 부과되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고, 미국에 50만 명이 시위를 했습니다. 트럼프 물러가라 이렇게. 거기에다가 주가가 또 막 30% 이상 폭락을 했었죠. 미국 국민들은 노후 대비를 주식으로 합니다. 전체 국민의 70%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401k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한 20, 30%지만
미국은 70%. 또한 미국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내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전 세계 국가 GDP별 국가 점유율입니다. 한번 보시면 미국이 전 세계 GDP의 25%, 오른쪽에 보시면 시가총액 비중을 보시면 미국이 전 세계 주식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DP는 25%밖에 안 되지만 주식시장은 60%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겨우 4%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 정도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금융시장, 주식시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달러가 국제결제에서 결제되는 비중 역시 압도적으로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비중 보면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도 항상 미국의 90%를 투자하고 한국의 10%를 투자하는 것이 시가총액 비중에서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전쟁이 많이 줄어들었고 한 30% 정도만 실행이 될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딴 게 아닙니다. 미국의 공장을 옮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평택 공장의 11배 크기로 텍사스의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2026년에 완공이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30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전 세계에서 제조업을 가장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사악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법인세를 21에서 15%까지 낮춥니다. 미국 국민들이 우선이다. 미국 국민들, 제가 올 1월 달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요. 미국의 은행 대출 금리, 집 담보 대출 금리가 8.5%입니다. 뉴욕의 방 한 칸, 원룸 하나가 월 3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의 절반이 자기 급여의 절반을 다 집세로 냅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주거비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비싸다. 1월 달에 만난 우리 한국인 여학생, 뉴욕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7만 달러 받더라고요. 1년에.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받습니다. 근데 한 달 집세가 350만 원이더라고요. 그 절반을 집세로 내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 국민이 우선이다. 아메리칸 온이다. 그죠? 미국의 우선주의고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트럼프와 시진핑은 이렇게 화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토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이건 중국입니다. 중국의 RCEP에 대한 협상인데요. 중국은 전 세계에서 히토류의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한 70% 정도 하지만 히토류를 가공하고 정제해서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중국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히토류를 생산을 하지만 가공할 공장이 없습니다. 히토류를 생산하게 되면 심각한 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되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원광석이 채굴이 되면 중국에 보내서 가공을 해서 다시 미국에 가져옵니다. 이 정도로 히토류에 압도적으로 중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서로 합의한 것도 바로 히토류 문제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히토류가 전 세계 90%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고 중국의 가장 큰 무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하고 G7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도 중국의 히토류를 어떻게 우리가 다변화하고 공급을 다양화할 것이다. 이것이 주요한 의제인데요. 아마 해결 방법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나라가 히토류를 생산하고 가공을 해서 국민들이 건강에 피해가 가더라도 그것을 생산하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이번에 주요한 의제다. 그 정도로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주요한 의제는 어떻게 하면 관세 전쟁을 좀 줄이고 무역 전쟁을 좀 안 하겠느냐. 양 국가가 서로 발전하고 성장하느냐. 지금 2030년까지 시진핑은 트럼프를 중국이 흡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대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이 만난다면 아마 경제 협력의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안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 문제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테마는 첫 번째는 국가 안보, 대만의 전쟁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또한 전 세계 자유무역 협정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추진해서 전 세계가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역 적자입니다. 중국에 봐서는 흑자고 미국에서는 적자죠. 가장 큰 무역 적자국이 바로 중국이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물건만 팔고 미국의 물건 안 사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양국에 도움이 돼야 된다. 그래서 1기 때도 중국이 미국 물건을 한 2천억 달러 정도 구매해 주는 걸로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서 옥수수, 밀가루 이런 걸 수입을 많이 합니다. 돼지고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농산물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의 공산품,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노트북 이런 것도 많이 수출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미국과 중국의 주요한 의제는 바로 무역에 관련된 거, 관세와 관련된 거, 히토류와 관련된 거, 바로 두 국가가 평화롭게 잘 살고 교역을 하자, 이런 것이 주요한 의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비자 문제에 대한 해결은 합의를 받습니다. 미국은 중국 유학생이 미국에 온다면 비자를 문제없이 잘 해주겠다.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히토류를 공급하겠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히토류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히토류를 수출 안 하겠다, 한국에 이랬더니 우리나라가 딱 하루 만에 손들었습니다. 한국에 마늘 수출 안 하겠다 이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마늘을 못 먹으니까 또 손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도 중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히토류로 당연히 한 90%, 8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중국의 히토류가 없으면 항공모함도 못 뜨고 미사일도 못 씌웁니다. 인공위성도 못 날아갑니다. 바로 중국이 히토류를 90% 독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국가가 아마 잘 협의하고 유학생 문제도 도와주기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입장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무역과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RCEP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국이 주도했고, CPTPP라고 되어 있죠.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요. 이것은 한국과 미국이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은 우리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TPP는 가입이 안 되어 있고 미국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TPP에는 이렇게 캐나다를 포함해서 다 가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전 세계 경제가 함께 성장하려면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다 보고 있고요. 저는 아마 우리나라도 미국이 오히려 자기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로 나갈 때 우리나라는 무역을 확대하고 교역을 확대해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TPP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한번 보세요. 아시아 태평양의 이제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금년 2025년 10월 달에 경주에서 아페크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다 올 겁니다. 또한 TPP, 나프타, 한중일 FTA, RCEP 이렇게 정말 치열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자유무역 협정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입니다. 중국과 홍콩에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3분의 1을 의존하고 있고 20%란 미국입니다. 일본은 6%밖에 안 됩니다. 결론은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저는 이제 항상 주장하는 거가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자. 한번 보시면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정도 됩니다. 미국은 8%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우리가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33%를 의존한다는 것은 세계 평균, 세계 무역 시장에 중국이 15%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2배 이상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얘기했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느냐. 그죠? 한국은 너무 두 개 다 먹는 게 아니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학자들이 미국에 대한 우리가 경제 비중을 더 올리자. 그죠? 저는 우리가 중국에 대한 교역의 의존도를 15%까지 낮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경제입니다. 미국과 더 많은 소통을 하고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중국과의 교류를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중국에 진출했던 신세계, 롯데, 현대자동차 다 망했습니다. 신세계, 롯데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나왔고 현대자동차 중국 공장 90%가 문 닫았습니다. 중국이 한국에서 모든 기술을 습득하고 난 다음에는 불매 운동을 벌이고 퇴출시키는 수준이다. 중국이 지금 현재 외국인 관광객 95%가 줄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 90%가 줄었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 현재 20%가 넘고요. 중국의 미분양 아파트 6천만 채가 넘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주에 제 지인이 중국을 갔다 왔는데 상하이, 북경 가게가 텅텅 비었다는 겁니다. 상가의 30%, 50%가 비었대요. 미슐린 식당들 다 문 닫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간첩법이 발동이 되면서 외국인들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작년에 중국을 방문했다가 본인 수첩에 대만 지도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 중국은 간첩법이 발동되면서 외국인 관광객 90%가 급감을 했다. 중국은 2025년 상반기에 갑자기 무비자로 풀었습니다. 관광객이 전 세계에서 너무 안 오니까 중국 경제가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이나 주변 국가에 대해서 무비자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미국과 안보를 튼튼히 하고 중국과의 교류는 유지하되 이것을 서서히 조금은 줄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 세계에서 항상 파라산이다. 살아있는 화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란은 인구가 한 8천만 명 정도 되고요. 미국과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아주 비슷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인구의 2천만 명밖에 없습니다. 현재 본토에 한 1천만 명이 있고 미국과 유럽에 한 1천만 명 있습니다. 딱 2천만 명이 이스라엘 인구인데요.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그것을 흩어진 민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국에 5천만 명, 북한에 한 2,500만 명, 해외에 한 1,000만 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한 8천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스라엘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흩어진 민족의 2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도 거치면서 또 6.25 전쟁도 거치면서 많이 흩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란은 핵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폭격한 이란의 그 지역은 한 5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개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미국 정치인의 약 30%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 투자은행들, 그 다음에 방송사들, 스티븐 스티벌그 같은 세계적인 영화감독, 전 세계에서 중요한 그런 업종의 30%는 다 이스라엘 국민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태인의 대표적인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만든 주커버그, 그 다음에 구글을 만든 게이 버린 이런 사람들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계를 움직이고 또한 이스라엘은 2000년간 나라가 없었다가 1945년도에 나라를 팔레스타인을 밀어내고 되찾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의 수호이다. 1,000만 명밖에 없지만 여기는 남자 여자 다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런 모사드가 첩보를 얻고는 이번에 이란을 폭격하게 된 것이다. 결론은 자기의 영토를 지키고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란을 폭격했고, 또 이란의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아파의 맹주이기 때문에 또 이란도 공격을 했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게 쉽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지속할 만한 경제적인 힘이 없습니다. 15년 이상 미국이 봉쇄로 인해서 경제가 거의 피폐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란도 전쟁을 수행한 의지가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않으면 이란도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먼저 화의를 내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폭격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란은 전쟁을 빨리 좀 그만두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핵협상을 원래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핵물질을 동결한다면 이란을 경제 제재에 풀어주고 좀 돕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결론은 아마 이게 오래 되지는 못할 것이다. 오래 가지는 못하고 화해를 해야만 또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뇌부를 많이 공격해서 혁명수비대장이라든지 군 참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모사드의 위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모사드는 미국의 CIA와 다음으로 세계 최고의 첩보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의 동선을 따라서 어디에 옮기는지, 그 사람들이 육군참모총장, 혁명수비대 대장 이런 분들이 어디로 옮기는지 계속 동선을 추적해서 정밀 폭격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수뇌부 한 20여 명이 이제 사망을 했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모사드의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죠.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1940년도 히틀러 때 이스라엘 국민들이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를 포함해서 그런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인종 말살, 민족을 말살하겠다, 이런 게 히틀러였고, 이스라엘이 2000년간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상업을 많이 했습니다. 상업, 금융업 이런 거였고, 상업과 금융업으로 해서 또한 유대교라고 하는 기독교와 좀 다른 유대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가족의 대부분을 2차 세계대전 때 잃었고, 조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일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핵을 이란도 가지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장치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강경한 입장이고, 이란은 이번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른쪽에 한번 보면 세계 경제의 규모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GDP를 가장 최근의 자료인데요. 이게 집계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한국은 GDP로 세계 한 13위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기 순위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미국 정계의 30%를 내가 유대인들이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국민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이란은 현재 15년 이상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란의 석유가 수출이 안 됩니다. 이란의 석유는 유일하게 수출되는 곳이 중국과 러시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시장 국가, 사회주의 국가는 지금 표에서 보듯이 GDP 2위의 중국, 그 다음에 9위에 있는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사회주의 국가고, 미국, 일본, 독일 이런 나라는 시장 경제와 자유를 중요시하는 자유시장 국가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란은 우리가 자유시장 국가의 석유 수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에만 석유리 수출될 정도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있는 우리 학교에 이란에서 온 교수님이 한 명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학교 교수를 하고 계시면서 또 다른 우리나라 초등학교 다닙니다. 내가 가끔 만나면 어느 나라가 안전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한국이 좋다는 거예요.
한국은 미국과 교류가 되어 있고 주한미군이 한국에 3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1950년 이후로 지난 한 80년간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 현재 이란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번영된 중동에 있는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도 아주 막 극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느냐? 이스라엘 입장은 그렇습니다. 나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지만 반대 세력인 이란은 절대 핵을 가지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유럽도 세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스라엘이 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또 전쟁을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중동의 1차 전쟁, 2차 전쟁 계속 있었습니다. 이집트하고도 전쟁을 했었고, 또 주변 지역 시리아 뭐 이런 나라하고도 전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일단 1,000만 명밖에 없지만 거기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하고 또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주변국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도 또 군사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좀 약하고, 이스라엘의 뒤에는 바로 미국이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는 것처럼 GDP 세계 25조 달러로 세계 1위, 중국이 한 17조 달러로 미국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는 이제 GDP가 뭐 한 10위 이내의 기업이다. 요점은 서방 세계, 특히 이스라엘은 자국의 국가 안보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기 주변이 군사적 위협이 된다든지 핵을 만든다 그러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격을 해버립니다. 모든 나라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처칠이 한 말입니다. 처칠이 전쟁을 두려워해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다. 우리나라도 국가 안보를 가장 중요시해야 되고, 그 다음이 안보 다음에 바로 경제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안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불사하고 있고, 주변 국가들이 다 반대하고 있지만 자국에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감하게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미국은 이번에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지원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선거 때도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방문해서 지지를 했을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버드 대학이 지금 중국 유학생들 문제도 있었고 시끄러웠었는데, 바로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시위를 허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비판하고 반대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정책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지금 반대를 잘 하겠습니까? 대부분 못 하는데, 대학은 그래도 이런 것을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 대해서 유학생 비자를 다 취소해 버린다든지 유학생을 못 받게 하겠다, 이렇게 했을 정도입니다. 결론은 뭐 미국과 중국은 이번에 화해를 했죠.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의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히토류가 없으면 미국의 미사일도 못 쏘고 항공모함도 못 띄우고 인공위성도 발사를 못 합니다.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를 다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서로 화해하자, 중국의 유학생을 다 받아주겠다, 대신에 중국의 히토류를 미국에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화해를 했고, 미국은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본인들은 개입하지 않겠다. 다만 전쟁이 확산되는 것은 우리가 막겠다. 지금 현재 미국의 항공모함 구축함이 주변 지역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확산된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현재 지켜만 보고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전에 이스라엘이 공격한다는 것을 통보받았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 바로 가자 지구 사람들, 그다음에 이란 국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 지상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는 여의도의 한 30배 정도의 크기가 정도됩니다. 원래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죠. 원래 이스라엘 영토에 살던 사람인데 1945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유대인들이 자유시장 국가를 돕는다면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영국과 미국이 이스라엘 영토를 찾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발보아 선언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1948년도경에 이스라엘 영토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을 인구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영토가 생겼고 예루살렘이 된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전쟁의 피해자다. 우리가 가자 지구, 그다음에 이란의 국민들, 우크라이나 국민들. 전쟁이 벌어지면 이와 같이 가난하고 힘든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습니다. 저는 이란 국민과 가자 지구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고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GDP는 세계 13위의 규모이고요.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가 전쟁을 벌이게 되니까 환율이 1370원까지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었고 석유 가격이 10%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피해자입니다. 한국은 현재 석유 수입 1위 국가가 미국이에요.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또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된다면 이란이 바로 옆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야만 유조선이 빠져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서는 더 많은 운반비가 들게 되는 것이고 한국 경제는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한국은 석유를 100% 수입을 하거든요. 미국과 사우디,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또 급등을 했고 석유 가격이 오르고 있다. 바로 우리나라가 큰 영향을 받고 피해자가 또 된다. 전쟁을 안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전쟁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 중국도 대만을 2027년, 2028년까지 흡수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미국은 절대로 못하게 막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튼튼한 국방력을 쌓아서 언제든지 전쟁하겠다. 각오가 돼 있어야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양국 국가이고 주변 국가들 또 우리나라도 아주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규모를 보고 계신데 우리나라는 GDP는 세계 13위 정도 되고 한 1.6조 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국제 결제에서 원화가 결제되는 비중은 아예 없습니다. 한 0.1% 정도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우리가 GDP는 세계에서 1.9%, 주식시장은 1.6%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환율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살고 우리나라의 식품 수입의 90%가 다 해외에서 가져옵니다. 콩, 밀가루 다 90%가 해외에 가져옵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370원으로 안정이 됐지만 저는 올 연말에 다시 1500원, 1600원 다시 오른다고 봅니다. 그럼 수입 물가도 계속 더 오르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가 금융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이게 환율의 원달러가 82% 확률로 앞으로 계속 오른다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국내와 미국 주식시장을 미국의 90%, 한국의 10%를 사야 된다. 환율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물가 역시 82% 확률로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스스로가 가격 인상을 하는 것을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식품이나 의식주입니다. 옷, 먹는 거, 주택은 필수재입니다. 필수재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식품 기업들이 물가는 2% 올랐는데 라면이라든지 계란, 모든 식품은 한 6%,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최근에 계란 보니까 7,000원 정도 하더라고.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물가라고 하는 것은요, 400개의 품목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400개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이렇게 계산하는데, 기업들이 스스로가 좀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대통령 선거한다고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통제하는 정부가 없다 보니까 가격을 마음대로 올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식품 기업들도 본인들은 이제 인건비가 올랐고 국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최근에 국제 가격이 내렸습니다. 오히려 국제 밀 가격이 내렸다. 그렇다면 좀 내려줘야 되는데 오르기만 하고 절대 내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제학에서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물가 수준 2% 정도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라면 6% 올랐거든요. 이렇게 한 3배 이상 올랐다.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식품 기업들이 자제를 해야 되고, 농심, 오뚜기 이런 식품 기업들 수천억씩 흑자가 났습니다. 경상이익이 났다. 그 정도로 가격을 올려서 벌어들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을 20조 원을 해서 좀 베풀겠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폐업한 자영업자가 한 100만 명 가까이가 넘습니다. 작년에 창업은 한 80만 명 했는데 폐업은 100만 명이 했습니다. 처음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폐업이 더 많습니다. 지난 6개월 정도에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러 가다 보니까 주말이면 동네 가게가 텅텅 비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추경 20조 원을 통해서 소상공인, 서민, 자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살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겠고, 2025년 7월부터 정부가 DSR 규제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는지 계산해서 내는 겁니다. 저는 시행에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은행 연체율이 0.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집값의 한 절반 정도만 대출을 해주고 실질적인 연체율은 0.5%밖에 안 되는데, 이 가계부채나 연체율이 높다고 해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수개월째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6%, 10%씩 올랐다 그래요, 최근에. 집을 많이 지어야만 집값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제입니다. 아파트는 짓는데 평균 10년 정도 걸립니다. 재건축은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아파트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재화고,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공급 탄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은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 수요 억제 정책인데, 문재인 정부 때 100% 집값이 올랐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추경을 위한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도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물가는 계란, 라면 대표적인 겁니다. 계란은 우리 국민들이나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먹는 아주 필수제입니다. 공급 탄력성이 가장 낮은 품목이 계란이다. 공급 탄력성이 낮다, 수요 탄력성이 낮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도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게 계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쌀보다도 더 높습니다. 계란은 아주 필수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미국이 한 2025년 몇 달 전에 계란이 부족해가지고 한국 계란을 수입해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닭들이 없애지고 또 계란도 낳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계란이 1%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계란, 라면, 맥주, 그 다음에 돼지고기, 소고기 전부 다 필수제입니다. 돼지고기도 한 20% 가까이 오른 것도 있고, 라면은 6%, 그죠? 그렇게 올랐다. 결론은 초콜릿은 한 40% 정도 올랐더라고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부재한 틈을 타서 기업들이 막대하게 올린 것은 사실이고, 기업들도 2% 내외로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 그 이상은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은 라면, 돼지고기, 계란 이런 필수제가 아주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처별의 이제 대응 방식은 보면,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이제 품목별로 사무관이 있었습니다. 라면 사무관은 라면 가격에 대해서 담당을 하면서 이렇게 했었고,
뭐 각 부처에 그런 게 있었죠. 지금은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산자부, 공정거래위원회 각 부처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공급을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리는 밀가루를 포함해서 곡물의 한 90%, 콩은 90% 다 수입입니다.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되겠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수입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수입 가격에 대해서 관세를 없애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12%입니다. 식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0원으로 만들고 더 많은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지금 정부 부처별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식품 가격을 안정시키느냐, 물가를 안정시키느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물가의 목표는 2%입니다. 적정한 물가는 2% 이상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물가가 10%까지 올랐습니다. 물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경제학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이유를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중에 돈이 코로나 때 미국이 전 세계에 한 6조 달러 정도를 풀었습니다. 출근도 못하고 이마트 가서 물건도 못 샀습니다. 그래서 돈을 풀어줬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시중에 너무 돈이 많아서 물건 가격이 10%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은행의 기준금리, 대출금리를 0%까지 낮췄던 것을 5.5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 한국은 2.5%입니다. 미국이 은행 대출금리가 더 높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준금리를 2.5에서 2.0까지 낮출 겁니다. 아마 은행의 대출금리를 더 낮추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할 것이다. 저는 각 정부 부처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지난 금요일 날 관계장관회의나 또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물가를 잡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물가입니다. 미국은 1980년도에 물가가 21%까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도에 물가가 20%씩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바로 물가의 인상인데요. 물가가 오르면 왜 안 좋은가 하면 근로자들은 물가가 오르면 회사에 가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월급을 올려준 것만큼 물건 가격을 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의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를 항상 2%로 잡는 것이 모든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물가를 2%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2%로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주택 가격이 지금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가격을 잡겠다는 신호를 줘서 공급 확대가 가장 중요하고, 시장 경제에 맡겨라.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주택 건설업자들이 집을 많이 공급하게 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정부가 규제를 좀 줄이고, 지금 서울의 재건축 후보지가 한 400개 정도 있습니다.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허용을 해줘서 주택 공급을 늘리라. 물가도 마찬가지다. 모든 물가는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고, 우리가 관세도 없애고 물가 안정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경 20조 원 중에 아마 많은 부분이 지원될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 시절에 미국과 유럽은 장사를 못한 개인 상공인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임대료도 지원해줬는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코로나 때 우리 소상공인들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20조 원 추경을 가지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코로나 때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사람들 우려가, 그럼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 대출을 받아서 돈을 못 갚는다고 이것을 갚아주면 어떡하냐, 나라에서. 탕감해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정말 장사를 하고 피해를 받는지 입증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한 0.8까지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내년에는 아마 2%가 넘을 겁니다.
이분들이 다 같이 살아남아서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때 함께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업을 해버리고 장사를 접어버리면 경제가 성장해도 이분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잘 살고 잘 되려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어려운 국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지금 LA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LA 시민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GDP는 세계 1위의 초강대국입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와서 만들어준 나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원래 독일계 할아버지가 독일계에서 넘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민자들이 미국은 인종의 욕망로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대가 보니까 한 300만 명 가까이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대구의 인구가 한 250만 명, 서울이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니까 추정하기에 해외에 우리 국민이 한 1000만 명 정도 있는데 한 500만 명 이상은 미국에 살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은 외국은 일본, 미국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유럽인데 저는 아마 한 300만 이상이 미국에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LA가 우리나라가 가장 또 많이 사는 데죠. 캘리포니아 쪽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민자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항의하는 사람들은 자녀나 부모가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좀 정말 비인간적이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좀 정상적인 사람, 그죠? 아무리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강제로 추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 당연히 마약이라든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추방하고 없애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분들이 세금도 내고 정상적으로 미국에 기여를 하고 있다. 결론은 LA 폭동의 가장 큰 원인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추방 문제라든지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양보를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이 헤어지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이민자들이 미국을 만들었다. 아마 이러한 우수한 이민자들이 없다면 미국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인들도 아주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LA라든지 뉴욕을 가보면 과거에는 한국 사람들이 가게나 슈퍼에서 노동자로 근로자로 일을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주인입니다. 가게 주인은 다 한국 사람이고, 일하는 실질적으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남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경제학에서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숙련공과 비숙련공입니다. 숙련공은 기술을 가진 사람, 비숙련공은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 육체 노동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숙련공을 다 남미 사람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나 남미 사람이 해주고 있고, 한국인들은 지금 숙련공이다. 우수한 인재고 가게 주인이고 또 기술을 가져야만 미국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LA 폭동 문제로 한국인들도 아주 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내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해서 해병대도 이제 투입을 했을 정도입니다. 저는 좀 미국이 과거에 그랬습니다. 미국은 항상 좋은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 도와주는 아저씨였습니다. 우리가 6.25 때 미군이 와서 우리나라에 3만 명, 5만 명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전사를 했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청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저는 미국이 항상 좋은 사람, 선한 국가로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미국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 미국이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좀 정상적이고 또한 과거의 키다리 아저씨처럼 양보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 동등하고 윈윈하는 그런 전략을 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기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보십시오. 트럼프 개인 재산은 10조 원 정도 됩니다. 개인 골프장 12개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자기가 10조 원 부자가 됐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트럼프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
트럼프는 마피아와 마피아 변호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법인세를 50년간 면제를 받습니다. 뉴욕에서 특히 면제를 받습니다. 트럼프 타워를 짓습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는 불법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편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대한 부를 쌓고 부자가 됐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처럼 우리의 방위비를 10배 올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좀 더 유리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트럼프를 잘 배워야 되겠다. 저는 좀 미국이 좀 정상적인 그런 국가, 또 인류라 국민, 국가를 사랑하는 그렇게 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는 폭동이 지금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우려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고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60만 명이나 트럼프 물러가라, 노킹, 왕은 없다. 또 트럼프 생일에 맞춰서 미국이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미국 육군이 워싱턴 DC에서 퍼레이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 생일하고 똑같은 날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반시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많은 도시로 확대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하는 건 좋지만 가족이 헤어지게 하거나 또 추방하는 것, 미국의 선량한 국민 또 선량한 이민자들에 대해서 엄마와 자녀를 분리시키고 남편과 부부를 헤어지게 만들고 추방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 사람들이 미국에 세금을 내고 기여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마 미국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사람들이 1기 때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졌었고 다시 이제 트럼프가 뺏었는데요. 미국의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미국의 공장을 옮겨달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국민들이 또 가장 크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미국의 물가가 30%씩 오르게 되고 미국의 국민들이 이런 대우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의 한 30%만 실행이 될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서로 교역하는 국가들이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해야지 미국만 잘 살겠다고 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LA 폭동과 또 미중 관계가 아주 좋지 않다. 지금 중국인들도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륙 횡단철도 다 중국인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중국인들도 미국에 큰 기여를 했고 또 노동자로서 또 비숙련공, 육체노동으로 목숨을 잃어가면서 미국에 많은 기여를 했다. 결론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윈윈을 해서 좀 잘 해결해야 되겠다.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양국이 좀 더 화합을 하고 함께 양보를 해라.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두 국가가 서로 윈윈을 하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되겠고 중국도 더 많은 미국의 물건을 수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LA의 중심 상가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과거와는 좀 다르죠. 그 당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들이 노동자로 갔었지만 지금은 가게 주인이 많이 됐습니다. LA 폭동 때에는 한국인들이 가게 주인이기 때문에 흑인들이 거기서 노동자로 일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가게 주인을 우리가 쫓아보내자. 이것은 LA 폭동이 일어났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미국에서 추방하자. 본국, 남조 돌려보내자.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좀 성격이 좀 다르다. 또 위치는 시내 중심가였고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한국인이 지금 체포되거나 추방될 위험에 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인들이 합법적인 비자가 아니려고 온 사람들을 몇 명 보기는 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한국에 나오면 다시 미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서는 미국에 정착을 하고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면 추방은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과거에 세금을 내고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추방을 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은 추방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위험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재 뭐 체포된 사람은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가게에서 일하는 많은 외국인들, 남미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체포가 됐기 때문에 큰 위험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이제 트럼프 2기에 한국 생존 전략이라는 책을 썼고요. 우리가 GDP 규모 보셨고, 요거는 우리나라의 국제 결제에서 원화가 결제되는 비중인데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환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국가별 비중 한국은 1.9%, 주식은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율은 계속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미국의 1등 주식 엔비디아, 한국의 1등 주식은 삼성전자입니다. 1등 주식을 사는 것이 가장 좋게 환율을 예방할 수 있고 부자가 되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제 거 블로그에 들어와 보시면 1조 자산가가 된 주식 투자 비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급의 25%를 시가총액 1등만 사는 겁니다. 그분은 1970년도에 한국에서 교수를 하면서 월급의 25%를 매달 시가총액 1등만 샀대요. 1970년도에 건설주, 화학주, 은행주, 2000년부터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25%를 한 30년 투자했더니 1조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유튜브를 보시면 꼭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월급이 25%를 시가총액 1등을 사는 겁니다. 현재 시가총액 1등은 미국은 엔비디아고 한국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내 월급의 25%를 엔비디아의 90%, 10%를 삼성전자를 사십시오. 시가총액 1등을 하시면 되겠고, 제 블로그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1조 자산가가 된 70대 투자 비법 이렇게 하면 그 기사가 잘 나옵니다. 2017년도 더 벨이라고 해서 나온 기사이고 정말 재미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한국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파트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환율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앞으로 환율은 계속 오르게 되고 우리나라 현재 GDP 대비 외환보유가 4천억 달러가 무너질 겁니다. 지금 GDP 대비 20%밖에 안 됩니다. 홍콩, 대만은 지금 70%가 넘습니다. 저는 한국도 외환위기가 또 올 수 있다. 항상 이렇게 경고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현금이 4%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적정한 외환보유고 국제결제은행 BIS가 한국은 9,200억 달러를 보유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절반도 안 됩니다. 아마도 한국의 환율은 이 그래프에 보듯이 82% 확률로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마 올 연말 환율은 다시 1,400원, 1,500원 돌파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1,600원, 1,700원 계속 오르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주가와 부동산과 은행 이자의 관계입니다. 마이너스 0.82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내리면 집값과 부동산, 주가는 오르게 되는 뜻입니다. 반대입니다. 마이너스 0. 그러니까 82% 확률로 반대다 이런 뜻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아마 이제 정부가 지금 서울의 부동산 90% 확률로 오릅니다. 이 그래프에 보듯이 89% 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제가 살고 있는 오검동에 미분양이 났습니다. 둔촌 주공입니다. 13억에 이제 32평이 분양이 되고 5천 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했는데 그때 대금 미분양이 났거든요.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주고 계약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90% 확률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이남,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 제가 살고 있는 오검역 3호선 종점입니다. 5호선 종점 하남, 거여, 마천 지역입니다. 한강 이남은 계속 성장하고 오르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확률은 90% 확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국민은행의 부동산 전망입니다. 계속 집값은 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파트 청약통장에 꼭 가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이겁니다. 무주택 기간은 15년 이상이 돼야지 32점이고 청약통장은 15년 이상을 넣어야지 17점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우리가 15살부터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도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15년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2만 원만 넣어주면 됩니다. 가입 기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시가총액 1등 주식을 사라. 미국의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이고 청약통장을 통해서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받아라. 우리나라에서 1% 부자는
평균 30억 이상의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요겁니다. 우리가 1% 부자는 순자산 기준 30억이고 평균 55억이다. 급여와 부동산, 신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은 MS, 애플, 엔비디아인데 똑같습니다. 시가총액 이 세 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세 개가 번갈아 가면서 1등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에게도 부자가 되라고 가르치자.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번 달에 월급 받으면 미국의 1등인 엔비디아와 한국의 삼성전자를 90%는 엔비디아, 10%는 삼성전자를 사시고 아마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가총액 1등은 아니다. 그 원칙을 꼭 지켜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요 한국 경제 서학 분석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점, 약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약점, 외국인 직접 투자 유출이 유입에 5배 가까이 많고 대학생 취업률이 45%입니다. 기회는 우리가 스마트폰, 온라인이다. 보면 위험 요소에 한미 한일 통화 수합부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저는 외환위기가 오지 않도록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비축하고 달러를 확보해서 위기를 막으라는 겁니다. 아마 외환위기 온다면 97년도 제가 IMF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270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1000에서 270이니까 70%가 폭망했고 서울의 엄마아파트 2억이었습니다. 엄마아파트가 2억에서 지금 현재 27억까지 올랐고 삼성전자가 3만원에서 300만원이 됐습니다. 100배 올랐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금융위기 반복된다. 아르헨티나 12번째 나라가 파산했습니다. 현재 20개 나라가 파산했습니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런 나라 다 국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은 달러를 사는 것보다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는 것이 환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언제든지 저에게 제 블로그에 보면 제 핸드폰 번호도 있습니다.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면 주식 투자의 비법 이런 거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을 3권 썼는데요. 이재명의 경제 대전망 이번 주에 나옵니다. 책에 보시면 관련된 주식도 많이 나오고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30조 이상 자산을 모아서 1% 부자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